동남아 전역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4조 원의 검은 자금, 북한의 그림자, 그리고 범죄 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날 한국 외교부 차관이 캄보디아 땅에 발을 내디딘 순간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를 무너뜨린 외교의 전쟁.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복수극이 시작된다. 10월 15일 푸놈펜 국제공항. 그날 나는 태국 외교부로부터 긴급 브리핑 자료를 전달받았다.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이 정부 합동 대응팀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 보통의 외교 일정이라면 최소 일주일 전 공개되지만 이번 방문은 달랐다. 전날 밤 갑자기 결정되었고 구성 또한 이례적이었다.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서로 다른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푸놈펜 공항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은 마치 전쟁을 수행하러도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차관은 도착하자마자 곧장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다. 회담 시간은 정확히 47분. 외교계에서는 이 짧은 회담이 큰 화제가 되었다. 통상 고위급 회담이라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준비한 차량을 거부하고 한국 측이 직접 준비한 차량으로 시아누크빌로 향한 것이다.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까지는 약 230km 자동차로 4시간 거리였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으로 속보 알림이 도착했다. 태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가 보낸 뉴스 링크였다. 영상을 재생한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면 속에는 김 차관과 한국 특수요원들이 시아누크빌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국제범죄 조직의 본거지로 의심받던 건물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던 곳이었다. 카메라가 건물 내부를 비추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 채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무언가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전선들이 급하게 뽑힌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어제 날짜가 찍힌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버려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구 쪽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건물 앞에 도착하기 불과 2시간 전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을 들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가슴에 꼭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국 PPTV 방송은 다음 날 아침이 장면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착하기 직전 범죄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알려준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푸놈펜에 있는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일하는 중견 공무원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쪽은 난리가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찾아간 건물이 정확히 맞았어요. 우리 경찰도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던 곳이에요. 왜죠? 위에서 터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이 오기 2시간 전에 갑자기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이 다 빠져나갔죠.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캄보디아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관은 빈 건물 앞에서 캄보디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이 장면이 생중계됐는데 저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실에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차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텅 빈 건물과 도망간 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이 캄보디아 정부가 말하는 적극적인 협조입니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몇 장을 카메라 앞에 보여줬습니다. 이 건물에서 지난 6개월간 370명 이상의 한국인이 불법 감금됐다는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국제전화 기록, 송금 내역 피해자 증언 모두 확보돼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정말로 칼을 뺀 거구나. 그날 밤 태국 외교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한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를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남아 외교를 지켜본 경험으로 이번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는 협상이 아닌 통보입니다. 태국 주요 일관지들은 일제히 일면 토브로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캄보디아여 선택하라. 범죄 조직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저는 그날 오후 중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외교부 자문을 맡고 있었죠. 피터삼 교수님, 이쪽도 난리예요. 베트남도 캄보디아에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나서니까 우리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과 정보 공유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동남아시아 외교사를 연구할 때 10월 15일이 분기점이었다고 기록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국이 준비한 진짜 칼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칼은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무기였다는 것을요. 저는 놀라운 문서 한 통을 입수했습니다. 태국 국가정보 소속 친구가 비공식적으로 보내준 건데 한국 국정원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의 일부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캄보디아 내 북한 연계 가상자산 세탁,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조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안보 문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캄보디아를 거쳐 세탁됐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서울에 있는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와는 10년 전 학회에서 만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가 정말입니까? 6시간 후 왔습니다. 파이븐 교수님,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캄보디아가 북한 공작권들에게 얼마나 자유로운 활동 거점이 됐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줬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은 7건의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들이 타겟이었죠. 탈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즉시 수백 개의 소규모 지갑으로 분산됐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푸놈펜과 시아누크빌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니 과정이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추적한 결과 세탁된 자금은 3가지 경로로 흘러갔습니다. 첫째, 북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 특히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품목들이었지만 암호화폐로 거래하니 추적이 불가능했던 거죠. 둘째, 북한 공작권들의 해외 활동 자금.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파견된 공작권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려면 달러가 필요한 데의 돈이 캄보디아를 통해 공급됐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조직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돈을 세탁만 한 게 아니라 이 범죄 네트워크에 직접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눠 가졌던 겁니다. 저는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18일 푸아 갔습니다. 연구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시아우크빌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특정 건물 주소를 알려줬죠. 한국 보고서에 나온 의심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5층짜리 사무용 빌딩이었고 겉보기엔 그냥 투자회사 같았죠. 하지만 입구 경비가 과하게 삼엄했습니다. CCTV가 건물 사방에 설치돼 있었고 경비원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 회사 치고는 이상했죠.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지켜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건물 출입자들 중 절반 정도가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일반 중국인과 달랐어요. 저는 30년간의 지역을 연구하면서 여러 중국어 방언을 들어봤는데 이건 동북 지방, 특히 조선족들이 쓰는 억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색 인민복 스타일의 재킷에 검은 바지, 동남아시아의 더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었죠. 저는 즉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제 쪽을 쳐다보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대신 카페를 나와 근처 노점상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건물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주인은 주위를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좋아요. 저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특별하다니요. 경찰도 건드리지 않는 곳이에요. 작년에 한 젊은이가 저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3일 뒤에 풀려났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보고서와 대조해 봤을 때 모든 조각이 들어맞았습니다. 이 건물은 표면상으로는 투자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공작권들이 세탁한 자금을 관리하는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돈이 시아누쿠빌의 사기 조직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거죠. 바로 그날 밤 한국 정부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 합동 브리핑이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북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닌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법무부 차관은 스크린에 여러 장의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캄보디아의 12개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된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빌에 있는 5개 건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는데 각 건물마다 관련된 북한 공작권의 가명과 역할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자금관리 총괄, 여영희 암호화폐 거래 담당, 박민수 현지 조직 연락책 세 번째 자료는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의 배후에 조직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찾아갔던 23세 한국인 대학생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측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학생은 사기 조직의 취업 사기로 끌려갔고 탈출을 시도하다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자금줄을 추적한 결과 북한 세탁 자금이 흘러들어온 게 확인됐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법무부 차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알고도 방치했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콕 호텔에서 태국 뉴스를 계속 돌려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앵커들의 표정이 심각했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건 외교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외교부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특별 세션이 소집됐고 제가 한국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거였죠. 회의실에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차관, 정보기관 국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피터산 박사님, 한국이 정말로 군사 개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사 개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한국은 이미 다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적 압박, 국제 여론, 그리고 정보 공개. 이게 21세기의 전쟁 방식입니다. 캄보디아는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고 노동자 송출로 매년 3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한국이 이걸 끊으면 캄보디아 경제는 6개월 안에 위기를 맞을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쫓겨난 범죄 조직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제 태국 리안마 국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국제공조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4조 원 그 검은 돈이 만든 네트워크를 한국이 지금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자금줄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압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월 19일 아침, 저는 태국 외교부 회의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외교관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방금 물 프로젝트를 끊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식 성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읽고 의자에 깊숙이 기습니다. 캄보디아 메콤강 유역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 사업 규모는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0억 원이었습니다. UN 개발 계획 UNDP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처리 인프라 프로젝트였죠. 이 사업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라오스까지 포함된 메콤강 유역 4개국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3개국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하되 캄보디아 부분만 정확히 잘라냈습니다. 저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와는 3년 전 방콕에서 열린 수자원 컨퍼런스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캄보디아만 제외한다는 게? 파이븐 박사님,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단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시설 준공식도 취소됐어요. 이미 90% 완성된 정수시설이 있는데 마지막 10%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 10%가 중요합니까? 그게 핵심 기술이거든요. 태양광 발전과 연계된 스마트 정수 시스템. 이게 없으면 시설 자체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캄보디아의 수자원 현황 말이죠.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가정 중 단 20%만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73%는 오염된 강물이나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특히 시아노크빌과 푸놈펜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악화됐습니다. 9월과 10월 두 차례의 대형 태풍이 캄보디아를 강타했습니다. 7만 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마을 공동 우물들이 범람한 강물에 잠겼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유해 물질 농도가 기준치의 3배를 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이 물 프로젝트를 중단한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프롬펜에 있는 제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난리 났어요. 정부 내부에서 비상회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건부에서는 3개월 안에 수성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대요. 정수시설을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 그 기술이 없어요.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방식은 한국처럼 친환경이 아니에요. 더 비싸고 유지 비용도 3배는 더 듭니다. 다음 날 태국 PPTV 방송은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기자가 캄보디아 한 마을을 직접 방문한 영상이었죠. 마을 우물 옆에는 식수로 사용 금지라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주민들은 30분을 걸어 다른 마을까지 물을 길러 가야 했습니다.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주던 정수장이 완성되면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아무 말이 없어요. 방송이 나가자 태국 SNS가 들끓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한국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도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범죄자들은 비호했잖아. 한국이 왜 도와줘야 해? 한국인들 죽이는 나라를. 이게 진짜 제재야. 군대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저는 그날 저녁 태국
외교부 국장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죠. 피터슨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한국은 항상 조용하고 신중한 국가였잖아요. ODA도 꾸준히 주고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칼을 뽑은 사무라이 같습니다. 아니, 사무라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무라이는 칼을 보여주지만 한국은 수도꼭지를 잠그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국은 지금 캄보디아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 조직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캄보디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최신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이었죠. 한국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건 외교적이지 않다. 적극적으로 협력. 범죄자들이 도망가도록 미리 알려중의 협력입니까? 국장도 쓰음을 지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금 국제사회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한국이 이미 증거를 너무 많이 공개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독자적으로 캄보디아 ODA를 전면 중단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천만 원 규모로 캄보디아 노동자 100명에게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7억 5천만 원을 들여 농업 기술 전수, 소방 장비 지원 새마을, 운동 모델 전파 등을 추진 중이었죠. 모두 취소됐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국제협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합니까?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 경상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중앙정부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베트남 언론은 한국의 조치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붓기비 이사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국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뿐인데 캄보디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10월 20일 저는 방콕에서 긴급 소집된 동남아시아 경제 전문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금융 제재가 캄보디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시작되기 전 한국금융위원회의 발표문이 공유됐습니다.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추진,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과 후영 그룹이 타깃이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죠.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 카지노 호텔을 운영하고 후영 그룹은 금융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니 두 그룹이 이미 미국과 영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 오너를 인신매매 및 조직 범죄, 연루 혐의로 제재했고 영국도 같은 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계좌 증권 거래 부동산 매입,
심지어 한국 기업과의 간접 거래까지 모두 금지됐습니다. 회의장에 한 싱가포르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거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숫자를 보시죠. 2023년 기준 캄보디아의 대한국 교육액은 1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55억 달러에 비하면 적어 보이지만 질이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과 금융을 제공하고 중국은 단순 제조업 위주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연간 30억 달러 약 4조 원입니다. 이건 캄보디아 GDP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캄보디아와 고용허가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한국에 노동자를 보내는 16개국 중 1위입니다. 작년에 만 50명이 입국했고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쿼터를 줄인다면 캄보디아 경제는 6개월 안에 위기를 맞을 겁니다. 바로 그날 오후 한국 법무부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수익 92억 원 국내 환수 추진. 이미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피해자 64명 중 29명이 구속됐고 이들이 범죄로 번 돈이 국내 은행에 예치돼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 명단을 전달하고이 돈을 피해 보상에 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국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프린스 그룹 관련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울에 있는 한시중은행 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정부 명령도 없이 먼저 동결합니까? 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파이븐 박사님, 요즘 한국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관련 거래를 하는 은행은 불매 운동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등을 돌리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정부 제재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자발적 제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정부 제재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국민 감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실제로 캄보디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보기 위해서였죠. 첫째, 400-800만 달러 수처리 프로젝트 중단. 둘째, 92억 원 범죄 수익 동결. 셋째, 7억 5천만 원 규모 지방정부 ODA 중단. 넷째, 프린스 후영그룹 금융거래 차단. 합계를 내보니 직접적인 금액만 약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격은 간접 효과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노동자 쿼터 실천만 명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연간 1조 5천억 원의 송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캄보디아 전체 가구의 약 8%가이 송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프놈펜의 제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부 내부가 패닉 상태예요. 경제부처에서는 비상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외교부는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대요. 하지만 중국도 선뜻 나서지 않아요. 미국과 영국이 이미 제재한다는 기업들을 중국이 지원하면 서방과의 관계가 나빠지니까요. 그렇다면 캄보디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다음 날 태국 언론들은 캄보디아의 상황을 생생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 시장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 이어 한국 남성과의
국제 결혼인의 번째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매년 400건 안팎 혼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10월 들어 이 숫자가 급락했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주당 2건씩 있던 중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결혼 중개업체 매니저는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로 인식된 영향들이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을 꺼리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의 제재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10월 22일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굴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익명으로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을 사돈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국제 결혼이 많아서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매우 서운합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스울 지었습니다. 사돈의 나라. 그렇다면 사돈 나라의 국민들을 왜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을 했습니다. 사돈 나라를 그렇게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감정에 호소. 너무 늦었어. 저는 그날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경제무기와 한국의 대캄보디아 압박 전략 분석. 결론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다. 군사력도 영토 분쟁도 없이 순수하게 경제적 수단만으로 상대국을 굴복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선택적 차단이다. 물도온 사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칼은 이미 상대의 목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뉴욕 현지 시각 오전 10시. 저는 방콕 호텔 방에서 유엔 총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김상진 차석 대사가 연단해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란색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유엔 총회에서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외교적 결례로 여겨질 수 있고 자칫하면 국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부 국가 특정 지역처럼 우회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김상진 대사는 달랐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 인신매매와 사이버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각국 대표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중국 대표는 무표정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대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최소 30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취업 사기로 유인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 중 3명이 사망했고 2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도 19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23세 한국인 대학생의 사진이었죠. 캄보디아에서 시체로 발견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IT 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사기 전화를 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살해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이 북한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도였는데 북한 해킹 조직에서 시작해 캄보디아의 여러 거래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기 밀매상들에게 도달하는 경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약 40억 달러 규모의 가상 자산이 경로를 통해 세탁됐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결의 참도 수치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유엔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동시에 북한 문제까지 연결시킨 겁니다. 김 대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3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회의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이 범죄 네트워크를 반드시 소탕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표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유럽 국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저는 즉시 태국 외교부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건 국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지금 봤습니다. 피터산 박사님,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를 국제사회 앞에 끌어내 심판대에 올린 겁니다.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우리도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서니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연설을 속보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트남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재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베트남도 캄보디아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그동안 조용히 넘어갔었죠. 하지만 한국이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베트남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하노이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왜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까? 여론 때문입니다. 파이븐 교수님, 베트남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다음 날 인도네시아도 합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였구나. 유엔 연설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국제 여론을 조직하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폴 아세아나폴과 협력하여 국제공조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참여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입니다. 저는 참여 국가 명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왜 중동이냐고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세탁한 돈 중 일부가 중동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10월 23일 협의체 발족시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했고 9개국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태국 대표단을 따라 발족식에 참관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진지했고 각국 대표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이 발표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 4대 범죄 거점을 파악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미얀마, 미야와디 필리핀 반, 그리고 라오스 보커거 이내 곳을 동시에 소탕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4개국 동시 작전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태국 경찰청장이 질문했습니다. 동시 작전이 가능합니까? 각국의 상황이 다른데 한국 경찰청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 거점의 정확한 위치 조직, 구조 자금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각국 경찰의 정보를 제공하면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겁니다. 유엔 연설도 협의체 구성도 모두 계획된 수준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경찰청 관계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와는 작년 방콕에서 열린 국제범죄 심포지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정말 네 곳을 동시에 칠 수 있습니까? 그는 주위를 살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국정원 정보사 경찰이 합동으로 움직였어요. 각 거점에 누가 있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심지어 건물 내부 구조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움직입니까? 타이밍입니다. 국제 여론이 우리 편에 서기를 기다렸죠. 유엔 연설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엔 무대를 활용한 한국의 전략적 외교, 캄보디아 압박, 사례 연구. 결론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 전체를 움직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땡게니 칭호 시성이hen이 21세기 외교의 진화된 형태다. 군사력이 아닌 정보력, 경제력, 그리고 국제 협력이 무기가 되는 시대. 캄보디아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작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월 24일 아침, 저는 방콕 호텔방에서 급하게 올라온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입수한 문서였는데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이 작성한 동남아시아 멈거점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였는데 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두 번째 미얀마, 미야와디, 세 번째 필리핀 반박네, 번째 라오스 보커앵커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내 곳을 국제사기 범죄의 심장부로 규정했습니다. 각 거점마다 최소 500명에서 최대 3,000명의 피해자들이 감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즉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에 연락했습니다. 먼저 미얀마에 있는 동료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야와디 상황을 아십니까? 파이븐 교수님, 여기 난리 났어요. 어젯밤 미얀마 군부가 미야와디 국경 지역의 의심 건물 3곳을 급습했습니다. 범죄 조직원 127명을 체포했고 피해자 3명을 구출했어요. 갑자기 왜 움직인 겁니까? 그동안은 방치했잖아요. 한국 측에서 정확한 정보를 줬대요. 건물 위치, 내부 구조, 심지어 경비 교대 시간까지 미얀마 군부가 거부할 수 없는 정보였죠. 저는 다음으로 필리핀 마닐라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국가 경찰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방 지역 단속 소식 들었습니까? 네. 우리 경찰이 어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국 경찰이 제공한 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놀랐어요. 건물 안에 누가 있고 어떤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제 생각엔 한국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내부 정보원을 심어뒀거나 아니면 전자감청을 했을 겁니다. 국정원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보예요. 저는 라오스에도 연락했습니다. 보커 지역에서 NGO 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통화했죠. 여기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한국 측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문제는 범죄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퍼지자 범죄 조직들이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어요. 어제 밤에만 트럭 7대가 국경을 넘어 중국 쪽으로 갔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의 개거점을 동시에 공개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라면 조용히 작전을 펼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목적은 체포가 아니라 붕괴였던 겁니다. 범죄의 네트워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 범죄자들이 도망가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국경찰청은 또 다른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사기조직 총책 리강우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패 요청. 리강구 중국계 조선적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사기 조직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의 배우로도 지목됐죠. 경찰청 브리핑에서 공개된 그의 프로필은 놀라웠습니다. 조선족 3세 중국 야오닝성 선양 출신 20대 초반, 한국의 미립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됐고, 이후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를 오가며 범죄 조직을 키웠습니다. 그의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 빌에만 5개 건물을 운영했고 약 200명의 피해자를 감금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범죄 수익은 약 3억 원으로 파악됐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현지 경찰 및 정치인들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그가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푸놈펜 경찰청장에게 미화 50만 달러, 2023년 3월 시아누크빌 주지사에게 미화 30만 달러, 2024년 1월 내무부 차관에게 미화 80만 달러, 한국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강국뿐 아니라 그에게 뇌물을 받은 캄보디아 관료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도 제출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캄보디아 정부가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범죄자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관료들까지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푸놈펜의 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부 내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공포 분위기예요. 한국이 공개한 뇌물 명단의 이름이 올라갈까봐 고위 관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어제는 내무부 국장 한 명이 갑자기 사표를 냈대요. 캄보디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요. 안 그러면 정부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태국 언론들은 리강호 추적 작전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한 방송은 한국의 7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죠. 프로그램에는 전직 태국 정보기관국장이 출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정원, 국군정보,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가 합동으로 움직이면 동남아시아의 어떤 조직도 숨을 수 없습니다. 리강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발령되었고 9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가 숨을 곳은 단 하나 북한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노트북 앞에서 데이터를 정리했다. 한국이 공개한 4개 거점의 규모를 합산하자 추정 피해자 약 5천 명 범죄 조직원 2,000명, 그리고 연간 범죄 수익은 최소 1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0월 25일 미얀마 국경에서 또 하나의 속보가 전해졌다. 미야와디에서 도망치던 조직원들이 태국 국경을 넘으려다 태국군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태국 군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 국경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태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 전역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베트남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베트남 경찰이 한국 측 정보를 바탕으로 하노이 외곽의 의심 건물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베트남인 피해자 34명이 구조되었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수사가 베트남 국민을 구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이다. 나는 호텔방 책상 위에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놓았다. 빨간 펜으로 4개의 거점을 표시하고 파란 펜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9개국을 하나씩 연결했다. 지도 위에는 거대한 그물이 완성되어 있었다. 리강구와 그의 조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동남아 전체가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캄보디아 정부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식 정의의 방식이다. 기다리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